지난달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피해 사례만 17건에 달았는데 당시 광주에 투입된 3, 7, 11 공수여단이 가해 부대로 지목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이 비핵화 속도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북한 송금과 관련해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제재를 추진한다는 풍문이 어제부터 빠르게 퍼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내일부터 군사분계선과 NLL 주변에서 모든 적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반도 무력 충돌의 위험지대에서 군단 후 처음으로 사격도, 비행도, 훈련도 멈춥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하고 투자도 기대 이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 아닌지 분석합니다. 신한은행이 은행 고위직 자녀 14명을 특혜 채용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 조작을 통해 성차별 채용과 명문대 채용도 이루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감전사고로 아르바이트생이 숨진 지 3달도 안 돼 같은 사업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메모리폼 베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8월 소비자 신고를 받고도 별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38년 전의 끔찍한 일들이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공식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17건, 피해자들은 10대에서 30대 사이의 학생과 주부가 많았습니다. 먼저 박세용 기자입니다. 지난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 계엄군 성폭행 의혹을 다루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참여한 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모두 17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로 학생이나 주부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주로 있었고 발생 지역은 광주 금남로 등 도심에서 점차 외곽으로 옮겨갔습니다. 계엄군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기록한 5월 21일자 미국 대사관의 비밀 전문과도 일치합니다. 당시 부대 이동 경로와 피해자 진술이 거의 일치해 3, 7 그리고 11 공수여단이 가해 부대로 지목됐습니다.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사 자료 전부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정부 조사를 통해서 오늘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그날의 악몽과 싸우면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9일 고등학생이던 A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군인들에 의해 트럭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A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막 터지다고 난리가 아닌데 여자들은 그래갖고 이제 거식에다가 그렇게 막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당하고 그래갖고 정신이 없지. 그때는 막 이제 처음 경험이라 나이도 어리고. 그날 이후 피해자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5.18 재단은 전했습니다.
38년이 흐른 올해 초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선옥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80년 5.18 민주화운동 2달 뒤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온갖 고문에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나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은. 나는 거기서 아무 저항을 못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나를 짓누르는 영상이 막 나의 분노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 씨의 폭로가 나오자 정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조사관을 만나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계엄군 성폭행은 국가적인 범죄행위라며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누가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가해자들의 소속 부대까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가 아직 2달째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18 유족단체는 오늘도 국회를 찾아 진상조사위에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하루속히 본격 가동되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대로라면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조사위는 출범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48일째 구성이 끝나지 않아 표류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직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입니다. 정치권은 고위지원 아니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인사를 내세우려는 거냐며 한국당을 일제히 압박했습니다. 심한원 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큰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물으실 겁니다. 한국당은 지씨 추천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고사하는 후보가 많아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결코 쉬운 일은 지금 우리 당 사정으로서는 아닙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목한 성폭행 가담 계엄군 부대는 3곳. 하지만 가해자 신상 정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자체 조사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진 조사위원회 말고는 진상규명의 방법이 없는 상황. 게다가 조사위 활동이 2년으로 제한된 만큼 한국당 추천을 기다릴 게 아니라 조사위부터 우선 가동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약 4시간 뒤인 밤 12시, 그러니까 내일 새벽 0시부터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주변에서 모든 적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남과 북이 싸우고 또 부딪혔던 곳을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사격도, 비행도, 그리고 훈련도 멈춥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연평 대청해전에서 연평도 포격전까지 도발과 충돌의 바다였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수역에 약 4시간 뒤인 내일 새벽 0시부터 폭 135km의 완충 수역이 시행됩니다. 북한은 이미 해안포 진지와 갱도 입구를 닫은 걸로 확인됐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경비 개선을 지키란 경고 방송도 멈췄습니다. 20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경고 방송 한 번 들은 이후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북도서 우리 해병대도 K9 자주포 포문을 닫았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연평도에서 완충수역 선포 첫날 남북의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육지 경계선에선 사격과 기동훈련뿐 아니라 비행도 안 됩니다. 240km 군사분계선, 즉 MDL을 중심으로 폭 10km의 완충지대에서는 포사격, 연대급 기동훈련이 금지됩니다. 폭 20에서 80km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돼 항공기와 헬기, 무인기는 물론 기구도 날릴 수 없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 군사분계선에서 적대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측이 이달 중순 비행 금지 구역을 피해 훈련 공역을 새로 지정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도 마무리됐습니다.
남북은 조만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완충구역 정착과 추가적인 군축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또 환수 이후에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이와 함께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는 방안도 최종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 두 나라 국방장관은 내일 새벽 이 회의 결과를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남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긴밀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거란 설명인데 이걸 거꾸로 보면 그동안 이견이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안을 계기로 한 한미 실무그룹 설치는 미 국무부가 오늘 새벽에 먼저 발표했습니다. 외교와 비핵화 노력, 그리고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협력 조율이 설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 등 당장 급한 남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협의 창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속도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미국 측의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선 한국이 남북 대화의 70%만 미국에 알려준다, 매번 촉박하게 제재 해제를 요청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에선 미국의 당면 목표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0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협력에서도 석유만큼은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뒤늦게 설명에 나선 외교부는 실무그룹은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몇 달 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알려준 내용이 국무부에 전파되지 않는 등 미국도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내은행 관계자와 방북 기업들과 접촉한 사례도 앞으로 실무그룹에서 조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은행들에 이어 최근 우리 기업들에게도 대북 사업 동향을 묻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에 갔던 7개 기업이 그 대상으로 보이는데 청와대에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한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순차 접촉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재무부와 통화했고 나머지 일부는 조만간 재무부 전화가 있을 거란 미 대사관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4대 그룹을 포함해 7개 방북 기업이 접촉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미국은 추진 중인 대북 사업과 방북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묻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해당 기업 관계자는 SBS 확인 취재에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제재를 넘어선 추진은 곤란하다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내은행 7곳과의 전화회의, 또 이번 방북 기업 접촉 과정에서도 미 재무부는 우리 경제금융당국을 건너뛰었습니다. 외교부는 미 대사관을 통한 기업들 접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정부 패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 당국자들 사이에선 경계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과 미 독자 제재 안내 차원이라면 괜찮지만 뭘 하면 안 된다는 수준까지 갔다면 간섭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의 여파가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건 아닌지 당국의 철저한 확인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자, 북한이나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나라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 개인에게 미국이 별도의 제재를 가하는 걸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해서 미국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은행에선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져 은행이 파산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 대형은행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거라는 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이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6일 이전에 한국의 은행 한 곳에 대한 미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예상된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매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어제 주식시장에 급속히 퍼진 풍문의 내용입니다. 제재 대상이라는 몇몇 은행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코스피의 반등에도 은행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은행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지만 미 재무부가 최근 국내 은행 7곳과 직접 접촉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한 상황이라 시장은 더 흔들렸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쪽까지도 다 확인해 봤는데 들은 바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이 풍문이 근거 없는 얘기라며 유포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재를 추진한다면 사실조사와 소명 등 공식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주가에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한 증시 상황을 남북관계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분위기와 연결해 고의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 보면 우리랑 미국 사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이 좀 우리한테 불만을 나타내는 걸까요? 지금 사실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 때는 중요한 게 뭐뭐하더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이 뭐냐 이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미 간에는 보면 비핵화 협상이 정착이 되고 있죠. 그렇죠. 국정원이 오늘 국감에서 북한이 뭐 영변, 풍계리, 동창리에 사찰단 받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인 협상 진전 내용 나오지 않고 있고요. 남북 관계는 지금 보면 관계 진전의 의지가 명확하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진전의 의지가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 간에 지금 남북 관계 속도를 놓고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조명균 장관이 국감에서 이 한미 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외교부 당국자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1인치 오차도 없이 가기는 힘들다라고 말을 해서 한미 간의 편차가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정말 떠도는 이야기처럼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걸 생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너무 과도하게 과장해서 보는 것도 좀 곤란해요. 지금 앞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한다면 그 은행은 망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갈라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또 한미 당국자들이 수시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과도한 우려를 가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우려가 그렇게 완전히 가시기가 쉽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비핵화 협상이 진전 안 되는데 남북관계 진전만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우려를 가시게 하려면 비핵화 협상을 지금보다 더 진전시키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과거 한일 정부가 협정을 맺었더라도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제 치하 고문 같은 다른 불법 행위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어제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징용 역시 불법 행위가 되는데 이번 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법원은 강제징용 한국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같은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권 협정과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에 우리 법원이 반드시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 중요하고요. 사법주권의 확립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강제징용 외에 일본의 다른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의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강제징직과 고문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 나라의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이론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면제라는 것은 오래된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만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이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송에서 이겨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시효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효 문제를 두고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한일 외교장관이 서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범정부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상 판결 하루 뒤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고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누그러졌다지만 여전히 강한 불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로우키로 받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까지 포함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당장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대한 시민사회 기대치는 매우 낮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당사자도 외교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을 지연시킨 사법농단의 책임의 일 당사자거든요. 기존의 그런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 위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니까 따를 책임과 의무가 있죠. 외교부 당국자들은 오늘 판결문을 꼼꼼히 곱씹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자기 부정 수준의 정부 입장 변화 없이는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 전문가들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징용 문제는 물론 군인, 군무원의 미지급금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발전적인 방안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작업이 우선은 한국 국내에서 필요할 것이고 외교적 갈등은 갈등대로 관리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탄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지난달 우리 산업의 성적표를 보여주는 통계 하나가 오늘 나왔습니다. 생산이나 투자 모두 기대 이하였는데 이유를 김범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나온 9월달 산업 통계 키워드는 자동차입니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1.3% 줄어들었는데 자동차가 5% 가깝게 확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수, 수출 모두 1년 전보다 5분의 1까지 차가 덜 팔리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동차 말고도 다른 부분까지 이런 부진이 계속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요. 소비, 일자리, 생산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지금 경기가 어떤지를 숫자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6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2년 반 전에 메르스 왔을 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경기가 밑으로 꺾였다는 증거다 주장들이 힘을 얻는데 더 큰 걱정은 나라 밖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 문제인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26.7%를 가져가서요. 미국, 유럽, 일본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중국이 재채기라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 중국도 오늘 나온 생산하고 수출 수치를 보면 미국하고 싸우면서 생각보다 빨리 꺾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더 안 좋아지면 우리 회사들도 투자를 줄이고 수출까지 안 좋아지면서 우리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는 경기 겨울이 실제로 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라 바깥 상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내 경제로 버텨야 할 텐데 혹시 올지 모를 겨울 대비 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게 오늘 통계의 속뜻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하지만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갑과 을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사를 나간 직원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영상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양진호 회장이 이 직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도를 훨씬 넘은 가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갑의 횡포부터 보시죠. 정동현 기자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석궁을 쏴서 닭을 맞히는 모습입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연이어 닭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석궁을 서툴게 다루자 양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서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장난해? 2016년 가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워크숍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화를 쏘게 하고 석궁을 잘못 쏜 직원들에겐 일본도를 휘둘러 닭을 베게 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양 회장이 40, 50대 임직원들과 알록달록 머리를 염색하고 사진을 찍은 것 역시 강요된 갑질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순대를 먹다가 이 순대 간색이 간 있잖아요. 순대 간.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대 간색으로 한번 해봐라. 어제 오늘 공개된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양 회장의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각을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일상이 된 걸로 해석했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 폭력이라든지 갑질하는 거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더 큰 폭력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제 괴롭힐까 하는 가학 행동을 하게 된다. 특히 양 회장이 자신의 가해 장면을 촬영하도록 시킨 건 웹하드 업계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나의 그런 어리석은 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심까지 느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웹하드에는 불법 촬영 영상이 많이 유통되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이 찍힌 영상도 웹하드에 오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닭을 향해 석궁을 쏘는 영상 등이 공개되자 한 동물보호단체는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양 회장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새로 제기된 폭행과 갑질 의혹까지 다룰 합동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SBS 정동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제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는데 이 작업장은 지난 8월 아르바이트하던 한 대학생이 감전돼서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TJB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대전 문평동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입니다. 후진하던 트레일러가 다른 차량 뒤로 접근합니다. 초록색 차량에 문을 닫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33살 김모 씨는 이 트레일러에 치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저녁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물류센터는 지난 8월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감전돼 숨진 곳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반복된 이곳 물류센터는 의약품과 식료품을 제외하고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대전과 세종 등 지역 9개 CJ 대한통운 물류센터 전체의 노동 환경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생활했던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돈을 모은 뒤 조만간 택배 일도 그만두려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자기가 여기서 1년만 버텨서 자리 잡겠다고 낮으니까 나 참고 견뎌보겠다고 자리 잡겠다고. 전국 택배노조는 물류센터 안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며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한 넉 달 전쯤 저희가 부산의 한 대학교의 부실한 운영과 그 학교 총장의 갑질 횡포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6달째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송성준 기자가 그 문제의 학교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졸업작품전을 한 달 앞두고 공연 연습이 한창인 연기학과 학생들. 교내에는 공연장이 없다 보니 해마다 외부 소극장을 빌려 나흘 동안 공연을 해왔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이틀로 줄었습니다. 총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축소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틀 공연을 하란 말이야. 아무리 호소해도 총장은 요지부동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야. 학교는 주인이. 학생들은 넉 달 전
학교의 부실 운영과 총장의 갑질 횡포를 청와대 게시판에 제보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총장님의 보복이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들은 것도 그렇게 들었고. SBS가 지난 6월 부실 운영 실태를 보도한 직후 학교 측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공연장인 아트홀은 여전히 객석도 무대도 없이 방치돼 있고 조명도 고장난 것이 태반입니다. 공연을 할 수가 없죠. 아예 절대 할 수 없죠. 보컬 트레이닝실도 방음 시설은 고사하고 여전히 좁은 방 한 칸에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수업합니다. 실질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복지 개선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내에 기숙사가 없다 보니 노후 연립주택 등을 사서 방 한 칸에 서너 명씩 입주시켰는데 그나마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세탁기 등은 아예 없거나 고장나 있습니다. 해준다 하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정년 보장 교수들의 임금도 지난 3월 일방적으로 기본급의 20%를 삭감했다가 방송 보도 이후 원상회복했지만 지난 8월부터 다시 삭감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올해 졸업 공연을 예정대로 나흘간 하고 미비한 시설도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인 요즘 검찰 수사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는 판사들의 글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최근에 수사받는 처지가 되니까 이런 글 올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는 검찰의 밤샘 조사가 인권 침해라는 글을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묻고 또 묻는 건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밤샘 수사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지론이라고 했지만 글을 올린 시점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새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였습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특히 주거지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거지와 스마트폰에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함부로 털려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지난 20년간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10배 이상 늘었는데 법원이 90%에 가까운 영장을 발부해왔다며 영장 청구를 더 걸러내야 한다는 듯한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판사들의 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평가가 우호적일 리 없습니다. 고위법관들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 되려면 앞으로 행동으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렇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는 글들이니 새겨들 내용도 있겠지만 사법부의 조직 보호 논리에서 출발한 건 아닌지 뒷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KB하나은행까지 이런 큰 은행에서 모두 채용 비리 문제가 최근 불거졌습니다. 고위급 임직원이나 청탁한 사람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또 여성 지원자들 골라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은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오늘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회사에서 이른바 높은 분 자녀들은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정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 혐의는 한마디로 백화점식으로 다양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간 고위임원 청탁과 성차별 채용, 명문대 채용 등으로 154명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세습식 채용 비리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장 이상급이나 계열사 고위임원 자녀들은 이른바 부서장 명단에서 특별히 관리됐습니다. 이 부서장 명단에 자녀로 이름이 올랐던 지원자들은 채용 단계마다 행장과 부행장이 따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가 점수가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수직 상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명이 부정 합격했고 대부분 은행본부장과 부행장, 계열사 부사장 같은 고위층의 자녀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지원자는 별표를 표시해 불합격해도 한 번 더 심사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6년 하반기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일반인 지원자의 5배, 청탁 대상자의 합격률은 10배나 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점수 조작이 집중된 때 은행장이었던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등 5명, 그리고 신한은행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자, 이런 은행들뿐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도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4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남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그 출자 회사들까지 채용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자 정부는 모레 11월 2일 국민권익위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본격 조사는 6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1,453곳의 채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지난해 이후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사례를 모두 조사합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숨겨진 채용 비리를 남김없이 털어낸다는 각오로 임하라며 고강도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못한 비리가 추후에 나타날 경우 해당 기관과 기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 기간, 공익신고 전화 등을 통해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채용 비리를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부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재시험 기회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에서 판매한 메모리폼 베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코스트코는 이미 8월에 라돈이 나온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도 별 조치를 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 뒤늦게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출시되어 코스트코 인기 품목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산 메모리폼 베개입니다. 라돈 검출이 의심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의 라돈 수치를 재봤습니다. 측정 결과 1,406베크렐, 실내 라돈 기준치의 9배가 넘습니다.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됐었고요. 당연히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게 이상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은 의심은 안 하는 상태에서 지난 8월에 또 다른 소비자가 라돈 수치를 직접 재본 뒤 코스트코에 알렸습니다. 코스트코는 사설업체에서 측정한 평가서를 제시하며 라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코스트코가 제시한 평가서입니다. 라돈만 측정했지 토륨 계열의 라돈인 토론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지난 2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 제품의 정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코스트코는 어제 갑자기 공지를 올리고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판매 수량이나 라돈 검출 원인, 보상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위에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저희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2달 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거기다 민원을 넣어달라. 그러면 자기네가 그 민원을 접수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트코가 그동안에 얼마나 수입을 했고 또 얼마나 팔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좀 객관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국산 메모리폼 베개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면서 원안위는 원인 파악 등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성남시가 지역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2곳의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어 개정을 권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지역 상품권 지급 관련 조례 내용을 알려달란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 69곳을 고용노동부 법제처와 함께 조사했는데 12곳의 조례가 위법 소지가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기간제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사나 용역, 물품 대금 혹은 각종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뢰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간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잘못 비춰지면 강제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와 성남, 광명, 구리, 강원도와 충북 충주, 전북 군산과 전남 강진, 경북 의성, 경남 사천 등입니다. 행안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자치법 같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상품권에 관해 통일된 표준 조례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 위법한 조례, 또 상품권 깡, 탈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감사와 관계기관의 법적 추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역 상품권이 할인된 금액에 현금화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은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원정 출산, 불법 이민의 통로를 막겠다는 건데 선거용 쇼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용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It's ridiculous. It's ridiculous. And it has to end. 이민 국가인 미국은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도록 수정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없앤다고 하자 당장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라이언 하원 의장은 행정명령에 의한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무부도 개헌을 해야 폐지가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cannot do is by executive fiat strip away rights that are found in the 14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He is not a king. 중간 선거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폐지를 들고 나온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를 쟁점화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법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쇼처럼 보이고 발표 시점 역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SBS의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 포럼을 소개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한 올해 SBS D 포럼은 전 세계를 뒤흔든 미투 운동도 집중 조명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추문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 We are strong, we are brave, and we will fight. 미국에서만 지난 1년간 미투로 200명 넘는 유력자들이 지위와 명예를 잃고 추락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과정에서도 미투 폭로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 각계에서 미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과 달리 미투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뭘까? 부당함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성찰과 나도 당했다라는 공감, SNS를 바탕으로 한 연결된 개인의 출연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고발을 처음 봤을 때 이거 나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 원동력으로 다른 졸업생들도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모레 열리는 포럼에선 할리우드 미투 주인공 중 한 명인 배우 로즈 맥관과 최영미 시인 등이 연사로 나서서 미투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또 미투 운동이 남녀 대결이 아닌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생떼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과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를 파악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오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SBS 보도국 끝까지 판다팀이 파헤친 삼성의 차명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삼성 총수 일가가 징세 행정을 농락할 수 있었던 배경엔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면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BO 리그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끝내기를 노리는 SK와 반격에 나선 넥센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최희진 기자입니다. 네, 넥센이 선발 이승호의 깜짝 호투를 앞세워 초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올해 19살 프로 2년 차인 이승호는 1회 첫 두 타자를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위력적인 체인지업을 앞세워 최정과 이재원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4회에도 투아웃 이후 연속 볼넷을 내준 뒤 강승호를 상대로 체인지업으로 핫스윙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이승호의 호투 속에 넥센은 4회 선제점을 뽑았습니다. 외국인 타자 센즈가 SK 선발 문승원의 가운데로 몰린 실투를 놓치지 않고 총알 같은 타구를 날려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승호와 동갑내기인 안우진 투수가 5회부터 이어던지는 가운데 6회 현재 넥센이 SK에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이 내년부터 히어로즈 구단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히어로즈 구단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17살 유망주 이강인 선수가 1군 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가장 어린 나이에 유럽 무대에 서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구강컵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정확한 왼발킥으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팀의 코너킥을 전담했고 후반 11분엔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슛을 날렸습니다. 가마찬 공이 골대를 맞고 나가 아쉬움을 삼켰지만 83분간 뛰며 1군 무대 공식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발렌시아는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17세 253일 만에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남태희와 손흥민을 넘어 최연소 유럽 무대 출전 기록을 세웠고 발렌시아의 외국인 선수 최연소 1군 데뷔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Qué objetivo? Yo creo que tengo que seguir trabajando para crecer, tengo que aprender de los jugadores, de lo que dice míster y esas cosas. 일찌감치 축구 형제로 주목받은 이강인은 10살이던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한 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유럽 선수들과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지난 8월 프리시즌엔 1군에 합류해 꿀맛을 봤습니다. 발렌시아가 파격적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최소 이적료 조항을 넣어 재계약을 할 만큼 기대주로 꼽히고 있어 올 시즌 안에 정규리그에도 데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개막하는 여자 프로농구에서 5년 만에 우리은행에 돌아온 루마니아 출신 김소니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7년 연속 통합 우승의 주역이 되겠다는 김소니아 선수를 김형렬 기자가 만났습니다. 패스 한 번, 다시 해봐. 드리블 한 번에도 위성우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5년 만에 듣는 꾸지람이 싫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배울 수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리스펙트. 노트가 있어요. 자기가 맨날 잘못할 거 적는 노트요. 영리해서 빨리 습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인 아버지와 루마니아 어머니를 둔 김소니아는 18살이던 2012년 우리은행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스타전 댄스 공연으로 화제가 됐지만 기량으론 주목받지 못하고 2시즌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 루마니아 3대3 농구대표로 뛰면서 개인기를 연마한 김소니아는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찾아 명예회복을 다짐했습니다. And I wanted to come because I felt like I left something here. 그리고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녀의 꿈은 오직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If I play, I'll give my everything.
계속 응원해주세요. 저는 플레이 열심히 할게요. SBS 김영렬입니다. NBA 스타 러셀 웨스트브룩의 멋진 엘리웁 덩크 준비했습니다. 정말 탄력이 엄청납니다. 첫날인 내일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고 낮에도 15도를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당분간 이렇다 할 비도 내리지 않아서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올라서 대구와 광주의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